자, 시작하겠습니다. 진리의 정신병리학,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의 두 번째 수업이죠. 자, 그럼 지난 강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다시 되짚어 드리고 오늘 수업의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아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하나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자인이라는 동사, 이 단어, 기표 혹은 있음 또는 우리말로 존재, 있음 이렇게 번역하는 이 비동사, 영어로 비동사죠. 자인, 프랑스어로 être 동사죠. 자, 이 자인이라는 이 기표는, 그리고 이 기표를 통해서 전개하는 논의들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철학적인 수사가 아니다라고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건 정교한 철학의 담론이긴 합니다. 존재와 시간이라는 것이 철학에 대한 소양이 없다면 읽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안에서 우리는 단지 철학적인 수사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의미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인이라는, 이 있음이라는, 이 존재라는 기표를 단순한 철학적 수사로 인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인은 어떤 철학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역할을 하는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사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표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인은, 이 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 작동할 때 사물이 발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본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사물이 발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본 조건. 자, 사물이 발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본 조건이라는 것은 사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물과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물은 das Ding은, 사물은 les choses는, the Ding은 사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어떤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상조차 아닌 것이죠. 대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를 가정하는 용어인 것이잖아요. objet, object는 그것을 다루는 주체를 가정하는 것이죠.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을 가정하는, 사유하는 인간을 가정하는 것인데, 이 사물은 그러한 사유하는 인간의 가정 외부에 있다라는 것. 사물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은 아직 사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 상징화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물이 상징화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의 대상 혹은 생각의 산물, 디자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대상, 법적으로 셈해진, 상징화된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자인이라는 겁니다. 자인. 있음의 동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있음의 동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일단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인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있음 혹은 존재 혹은 자인이라는 이 기표는 오비젝티비홍, 즉 대상화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기표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대상화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기표다. 즉 실제를 혹은 실제의 사물을 산물로, 상징화된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 앞에서 우리가 사유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양태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이고, 그게 자인 동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첫 번째 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이데거가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또한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가 하면 익숙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했었죠. 익숙함이란 무엇인가? vertraut, 익숙하다. 는 것은 무슨 뜻인가? 프랑스어로는 familier, 익숙한 무슨 뜻인가? 혹은 그 반대편에 있는 낯선, 낯설다, 낯섦, fremd, 혹은 프랑스어로는 étrange라는 이 대립되는 개념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을 했었죠. 자, 우리는 익숙한 세계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익숙하게 인지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 앞에 있는 대상들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익숙한 세계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무언가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프렘트하게 느껴진다면, 에트렁즈하게 느껴진다면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감정을 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앙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렁과스, 앙스트, 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불안이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러한 불안이 바로 진리의 정동이라는 것. 자,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리와 마주했을 때는 불안을 느낀다라는 것. 왜 불안을 느끼는가 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이해할 수 없는가 하면 그 대상을 포획하던 이해의 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불안을 느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상들을 길들인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상들이 사물로서 기능하지 않고 실제로서 기능하지 않고 그 실제의 모난 부분을, 즉 실제의 공격성을, 그 실제의 불안의 요소들을 억압하고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의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한 세상은 길들여진 세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들이다라는 것을 프랑스어로는 도메스티케라고 하죠. 도메스티케라는 단어는 집안에 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집안에 들여서, 도메스틱이라는 것은 어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속성들을 의미하는데 익숙한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익숙한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대상이 가지고 있는 사물로서의 속성을 제거하고 산물로서의 속성만 남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익숙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한 세상. 우리가 그곳에서 무언가 삶을 안정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낯선 곳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낯선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우리는 거기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불안을 느끼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진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역설적인 사태들이 결국은 존재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익숙한 세계에 살면서 보호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단어 하나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단어, 아주 토대가 되는 단어, 예를 들면 자인과 같은 단어가, 있음, 존재와 같은 단어가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진다면, 즉 프렌트하게 느껴진다면 그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때 우리가 빠지게 되는 사태를 Verlegenheit라고 말씀을 드렸죠. Verlegenheit, 당혹감, 렁바하라고 프랑스어로 하는, 독일어로는 Verlegenheit라고 하는 당혹감 속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익숙하지 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세상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도메스틱해 되어 있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태는 좋은 것인가? 이러한 사태는 좋은 것인가? 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을 낯설게 느낀다면, 우리가 세상을 불안하게 느낀다면 일단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불안의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낯선 것과 만나게 되면, 그런 불안의 대상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익숙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것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죠. 해석해낸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 대상을 이해한다, 퍼스트인한다라는 뜻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의 지식을 통해서.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불안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어제의 삶이 오늘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익숙함의 세계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긴 하지만 철학이 목적으로 하는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은 그것과 다른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충분히 제안이 됐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 세계, 즉 길들여진 세계, 즉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이해받는 세계는 우리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를 길들이는 것은, 세계를 조직하는 것은 권력이라는, 고정관념의 권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이미 앞서 존재했던 관념들의 권력들이 이 세계를 분절하고 이 세계를 안정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한두 명의 인간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권력의 흐름들이 그렇게 했고, 그 인간은 그 권력의 흐름들에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작동하고 있었을 뿐이니까 그 권력을 실어나르는 매개체 역할을, 숙주의 역할을 했었던 것일 뿐이니까 결국 이 세계를 분절하고 길들이고 이해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관념의 권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이데올로기라고도 하죠. 자, 그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기표와 기표 사이에 길을 뚫고, 자, 길을 뚫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프로이트가 이미 했었죠. 프로이트가 반농이라는, 길트임이라는 표현을 하고 이것을 락강이 프레아주라는 단어로 다시 번역을 했죠. 프랑스어로. 즉 우리말로 하면 길을 트다라는 거예요. 길을 내다라는 것이죠.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다라는 것. 즉 기표와 기표 사이에 환유의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것, 대체의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것, 그래서 기표들이 흘러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다라는 것. 자, 이게 이 세계를 분절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를 분절할 때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즉 그것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 실제가, 그 사물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포트라우트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 역시 그와 같은 관념의 권력에 의해서 셈해지고 그와 같은 관념의 권력에 의해서 분절되고 길들여진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역시 대상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은 습관화되는 것이다. 습관. 우리는 습관을 들게 되는 것이죠. 습관이 드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습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는데도 습관이 되는 것. 자, 습관이 되고 이 개인들의 습관은 모여서 관습이 되죠. 관습은 전통이 되고 전통은 무엇이 되나요? 윤리가 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에토스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에토스는 관습이나 습성 혹은 전통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인데, 이 에토스, 습관이 되는 것이 결국은 윤리로서의 에토스가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하고 있어요. 즉 에토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라틴어에서 다시 프랑스어로 이어지는 어원적인 흐름의 과정에서 에틱, 즉 윤리라는 단어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이 에토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윤리와 도덕이 습관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을 좋은 것으로 다시 만들어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을 윤리라고 생각했지만 정신분석에서는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습관,
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 우리가 습관으로부터 뽑아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고 지배받고 있는 도덕과 윤리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모든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어떤 신으로부터 부여된, 초월적인 세계로부터 부여된 이데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라고 이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토스라는 개념은 결국 습관이 어떻게 윤리가 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개념은 결국 우리가 이 세계에서 어떻게 익숙하게 살면서 습관을 들이게 되고 그 습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길팀되어서 프레아주, 반응되어서 우리의 세계가 윤리적인 이데올로기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기표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계는 결국 고정관념의 권력에 의해서 분절되고 길트임된 윤리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윤리적 세계를 우리가 초과하려고 할 때, 위반하려고 할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초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철학은 바로 이렇게 습관화된 세계, 이렇게 익숙한 세계, 이렇게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세계, 혹은 이렇게 제한된 세계, 우리에게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세계에 질문을 던지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철학은 바로 하이데거가 하듯이 특정 기표를 꼭 집어서, 즉 존재라는 기표를, 자인이라는 기표를 꼭 집어서, 자, 그것이 원래 익숙하던 것으로 간주되는 영역으로부터 그것을 일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전에는 익숙한 것, 포트라우트하던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조작을 통해서 그것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철학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철학은, 정신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철학과 정신분석은 기존의 에토스가 몰락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기존의 에토스가, 기존의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는 기존의 상징계가, 우리를 분절하던 기존의 상징계가, 기존의 관념의 권력들이 우리의 습관 자체가, 즉 정신분석은 보다 깊이 있게 무의식의 습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무의식의 습관 자체가 흔들리고 몰락할 것을 겨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철학과 정신분석은 이렇게 몰락한 우리의 신체로, 몰락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새로운 기표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기표를 흘려넣자라는 것이 바로 철학과 정신분석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업의 목표이기도 하고, 기표의 증상화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기표를 흘려넣는다라는 이런 표현은 여러분 뭐 기상천외한 전혀 다른 단어, 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흘려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어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상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떤 단어가 새로운 단어인가 하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 기표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자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있음이라는 이 단어인 것이죠. 있음이라는 단어 우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소크라테스 시대에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있다라는 게 무슨 단어인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있다. 당신이 있다. 나는 누구이다. 있다와 이다, 이 단어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의미도 우리는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한국에 있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한 남자로서 있는 것이, 또는 누군가에게는 한 여자로서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이데거의 기표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있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를 것 같은 불안한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철학과 정신분석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고,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언어에 지배돼요. 이게 정신분석의 기본 태제인 거죠. 우리의 몸은 언어에 지배되고 있어요. 나의 몸은 나의 이름과 나의 나이를 표지하는 그 기표들과 단어들과 문장들과 뭐 스펙이나 뭐 몸무게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이 사회가 나에게 부여하는 그 언어로부터 나의 몸을 빼내는 건 굉장히 힘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몸은 그것들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철학은 혹은 정신분석은 우선 먼저, 하이데거는 우선 먼저 이렇게 나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표들 가운데 어떤 특정 기표, 가장 중요한 특정 기표 하나를 딱 꼽아서 그것이 진정으로 그것이 의미했던 바가 진정으로 타당하고 올바른 것인지를 다시 묻기 시작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 나의 신체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의 토대를 붕괴시키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표가 나의 신체를 더 이상 예전처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렇게 없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의 신체를 지배하는 기표를 새롭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표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하고자 하는 작업의 배후에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정신분석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자,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강의의 내용의 주요한 논점들이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시죠. 지금 이렇게 가상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는 계시지만, 어쨌든 저도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은 어떤 카페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계시죠. 계세요. 있습니다. sein 있습니다. Ich bin, du suis, I am here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함께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저를 보고 계신 이 수강생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린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여성이, 한 아이의 엄마가, 한 가족 내에서 혹은 한 직업 여성이, 한 간호사가 어떤 병원 내에서 일을 함으로써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전까지는 잘 알고 있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증상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태움이라는 증상, 혹은 업무 스트레스나 어떤 직장 내에서의 폭력이라는 그러한 증상들이 찾아오죠. 따돌림이라는 증상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더 이상 예전처럼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자리에 있다,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엄마이다, 나는 누구의 동생이다, 나는 누구의 딸이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이 있다, 이다라는 질문을, 이 명제를 이전처럼 바로 할 수 없는 증상적인 사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조각조각 분절하고 파악해서 그것이 과연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있음의 의미였는지를 진단해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결국 그렇다면 나는 가정 내에서 나의 있음은 무엇이 규정했는가를 살펴보고, 결국은 어떤 종류의 가부장적인 권력이 그 배후에서 나는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아빠이고 누구의 동생이고 누구의 딸이고 아들이었다라는 그 있다라는 단어를 가부장적 권력이 어떻게 장악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철학의 역할이고 정신분석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있다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그 있음이라는 단어가 불안을 일으킬지언정 함께 그 불안을 함께 견뎌보고, 그 불안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그 있다라는 것, 나는 누구이다라는 것, 나는 그곳에 있다라는 명제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새롭게 창안된 기표들을 조합해보는 과정들이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의 효과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 상담의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그와 같은 절차를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표를 새롭게 조합하는 것, 그게 바로 욕망의 재구조화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새로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에 나누어드렸던 텍스트의 표현과 사용이라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오늘의 진도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표현과 사용.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자, 표현과 사용. Ausdruck und Gebrauchen.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그 인용문을 한 부분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데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Wenn ihr den Ausdruck seid gebraucht.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자, 이 인용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표현이라는 단어예요. 표현, 우리말로 표현이라는 단어, 아우스드루크, 독일어로 아우스드루크라는 것, 이 단어이죠. 이 아우스드루크는 표현이라는 단어이긴 하지만 어원적으로 어디서 파생이 됐는가 하면 아우스드루큰이라는 인쇄하다라는 동사와 어원적인 근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스드루큰이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표현하다라는 건 인쇄하다라는 단어와 근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우스드루크는 또한 어떤 단어와 어원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압력으로 추출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아우스트리큰이라는 동사와 관련을 갖고 있죠. 아우스트리크. 제가 왜 이렇게 어원적인 부분들을 두 개, 세 개 연결시켜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표현이라는 것은 언어적 표현을 말한다라는. 그래서 아우스트루크 표현이 인쇄하다, 아우스트루큰이라는 단어와 어원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 표현한다, 우리 흔히 몸으로 무언가 표현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이데거가 말하는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라고 말했던 이 표현은 언어적 표현을 말해요. 즉 아우스드루크를 말하고 인쇄하다라는 단어와도 관련성을 갖는 그러한 표현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하다 혹은 인쇄하다라는 것에 보다 근원적인 어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아우스드리큰, 즉 추출하다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추출하다는 프랑스어로는 엑스프레시옹이라고 해요. 엑스프레시옹. 표현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엑스프레시옹은 엑스프레시옹. 그런데 무언가를 추출할 때에는 독일어로는 아우스브리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우스는 바깥으로, 아웃이라는 뜻이에요. 아우스는 바깥으로, 엑스라는 뜻이에요. 아우스. 그리고 드리큰이라는 독일어는 압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압착하다. 외부로 압착해서 빼내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어원적인 근친성들은 결국 이런 명제로 귀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표현이란 무언가? 표현이란 것은 언어가 실제를 압착하여 본질을 뽑아내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언어가 말이 실제를, 즉 언어적인 대상이 아닌 실제를 압착해서 마치 즙을 짜듯이 본질을, 에센스를 뽑아낸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표현의 본질이라고 일단은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표현이란 그런 것이다. 언어가 무언가를 압착해서 본질을 뽑아내는. 자, 그런데 여기서 드로크는 압력이에요. 아우스드루크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아우스는 바깥이란 뜻이었죠. 그런데 드루크는 압력이에요. 압력이라는 뜻이야, 독일어로. 드로크. 그러니까 무언가가 본질로서 뽑아내어지기 위해서는 압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냥 이렇게 끄집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아주 강하게 쥐어짜는 권력과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드로크. 즉 프랑스어로는 프레시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프레시용. 프레스. 쥐어짜는 거, 눌러내리는 거, 찍어 누르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전개들을 정신분석적으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래요. 실제가 있고 언어가 있어요. 즉 실제가 있고 상징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를 상징계가 잡아 누르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의미들이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형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먼저 다형성. 일자가 있기 이전에 다형성이 있다는, 다수성. 바디우는 걸 다수성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일관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것을 다형성이라고 불러요. 폴리모피라고 부르죠. 폴리모피, 다형성. 프로이트가 다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의 유아기의 충동에 관해서, 성충동에 관해서 부를 때 그렇게 사용을 하죠. 즉 우리의 신체가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유아기에는, 즉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언어에 의해서 우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기 이전에 유아기의 아주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충동을 향유하고 살 때에는 그 충동의 모습이 하나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다형적이라는 거예요. 즉 형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난잡하다는 뜻이죠. 하나로 구성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게 폴리모피라는,
다형성이라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죠. 자, 그게 실제예요. 욕망에 관련해서 그게 실제예요. 그게 충동인 것이죠. 폴리모피가. 그런데 이 다형성이, 이 다수성이, 이 실제가, 이 큰 사물이 언어에 의해서 거세되는 거예요. 거세되고, 거세된다라는 뜻은 여러분 역시 프로이트의 표현이잖아요. 권력에 의해서 압박당한다라는 거죠. 그게 거세요. 카스트라시옹, 카스트라치온, 거세. 거세가 되면 이 폴리모피였던 다형성이, 이 실제가 통과해서 팔루스가 되는 것이죠. 일관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팔루스적인 의미들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표현이란 무언가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우스드루크는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들을 논의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가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것인데, 결국 표현은, 언어적인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사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분절해 보자면 우리의 다형적인 충동이 언어의 권력에 의해서 거세되고, 거세된 이후에 일자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도록 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무언가가 우리를 거세했다라는 것, 어떤 권력이 우리에게 개입했다라는 것이죠. 이 권력을 드루크, 압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권력을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권력을 가부장적 체계의 권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표현이란 단어는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 방식으로 그 이후에 논의들을 따라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이렇게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라고 말을 할 때 그 표현이란 단어에는 그런 함의들이 들어있다는 걸 인지한 뒤에 그 다음의 내용들을 따라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언어적인 체계에는 본질적으로 어떤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혹은 우리가 흔히 존재론이라고 하면서 무언가 책을 읽을 때, 심지어 하이데거의 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책들을 읽을 때 흔히 빠지게 되는 오류가 어딘가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오류인가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다라는 것이죠. 자인이라는, 존재라는 아우스드루크 표현은 대상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새삼스레 던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질문을 새삼스럽게 다시 던지는가 하면, 존재라는 단어에는 대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책을 읽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존재론을 읽을 때는 그 존재론에 나오는 그 존재라는 단어, 혹은 이 모든 담화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의 저쪽 끝에 존재가 마치 대상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하고 읽게 되는 오류가 아주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지금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고 있어. 그 강의 수업까지 듣고 있어. 라고 말하죠. 그리고 수업이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가게 되고 이해의 폭이 깊어지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 존재가 뭐야? 존재와 시간을 공부한다면서, 그리고 존재론을 공부한다면서, 그럼 존재란 뭐야? 라고 질문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은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존재라는 기표가, 자인이라는 아우스드루크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대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압착해내서, 아우스드루크해서 압착해내서 무언가를 추출해내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인 기표는 그 대상을 실제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으로부터 상징화의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고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자인이라는 것은 단어예요. 일단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자인이라는 것, 있음, 존재라는 것은 다른 무엇이기 이전에 기표예요. 하나의 문자예요. 우리가 그 그림처럼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문자인 것이죠. 우리가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누군가가 소리를 말했을 때 소리를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표라는 것, 시니피형이라는 것이죠.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일단은 가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언가를 가리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 대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표는 그 대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선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기표가 어떤 의미를 생산할 때는, 여러분,
자인이라는 기표가 어떤 의미를 생산할 때에는 이 자인이라는 기표가 실제의 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인이라는 기표가 그 옆에 다른 어떤 기표를 갖느냐에 따라서 비교되는 방식으로 의미가 생산된다라는 소시르의 기본적인 언어학의 교훈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자인이라는 기표 옆에 옛날엔 어떤 기표들이 있었는지를 탐사하는 거예요. 이 자인이라는 기표 옆에 예전의 존재론들은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있었는지를 탐사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자인이라는 기표가 지시하고 있다라고 가정되는, 설정되는 대상과 의미의 환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물컵이에요, 물컵. 자, 물컵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려야죠. 물컵입니다. 그리고 물컵에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 이거는 단어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것은 단어가 아니에요. 소리가 나고 감촉이 되는 사물이에요, 사물.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물컵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럼 이 물컵이라는 소리는 이것을 대상으로 갖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의미를 발생시키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물컵은 다른 공간에 가면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대상으로서의 실제는 어떤 한정된 조건 속에서만 물컵이라는 이 기표와 아주 한시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물을 담고 사용된다라는 의미에서의 물컵은 이 물컵 옆에 다른 기표들이 와서 발생시키는 의미의 세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와 기표는 아주 잠깐 사건적인 방식으로만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결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김아무개라는 이름이 있다고 칩시다. 김아무개. 김아무개라는 이름은 김아무개라고 불리는 어떤 살과 피로 만들어진 생물체로서의 어떤 한 인간을 지시하고 있죠. 하지만 이 김아무개가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재와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 이 김아무개란 이름 옆에 어떤 기표가 붙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 의미들이 발생이 되면 이 김아무개라는 기표는 이 신체를, 한 사람의 신체를 비로소 장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장악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김아무개라는 것 주변을 맴도는 기표가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를 관찰한다면 결국 그것은 그 김아무개가 속한 공동체의 권력장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기표라는 의미에서 결국 그 김아무개를 둘러싼 기표들의 체계는 이 신체를 소외시키는 명칭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는 이유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라는 단어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의 기표체계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하이데거가 새롭게 규정하는 존재라는 기표가 불안의 기능을 하고 그 기표에,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기표의 세계들을 흔들어서 몰락으로 이끌고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존재와 시간을 읽고 있는 것이지, 진짜로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존재와 시간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개인 상담을 받는다면 우리는 흔히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죠. 내담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분석 주체는 이렇게 시작하죠. 선생님,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자, 나의 존재는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정신분석은 궁극에 가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담자로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건 없으니까. 백상현이라는 이름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실체로서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신분석 무엇을 겨냥하느냐? 그렇게 알고자 하는 욕망을 이용해서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나의 규정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나를 창안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정신분석은 목표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과 요구는 결국 폐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존재와 시간을 읽을 때에도 존재가 무엇냐? 라는 질문은 허무한 질문이고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존재가 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존재가 무엇이다라고 규정해왔던 관념들의 질서와 학술적인 전통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표일 뿐이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어떤 특정한 상징계를 몰락으로 이끌어서 그 상징계를 둘러싸고 있는 더 거시적인 상징계 역시 흔드는 방식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상징계를 움직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새로운 기표들을 그 세계 안으로 흘려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탐사하는 것이 바로 존재와 시간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와 시간을 읽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이데거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존재가 뭔지 시간이 뭔지 이해하려고 이걸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읽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 건 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사 철학이죠. 존재와 시간을 읽고 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새로운 기표가 창안되지 않는다면 정말 시간 낭비인 거죠. 이걸 읽어서 뭐 하겠어요? 이거 읽어서 국어 능력 시험에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고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면 뭐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고 그런 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자면 이렇게 언어가 대상을 지시한다 라는 이러한 설정을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렸고, 또 하나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어의 주체가 인간이다, 나 자신이다 라는 관점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들을 포기해야만 존재와 시간을 20세기적인 방식으로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언어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인가요? 언어의 주인은 언어예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 어떤 한 주체를 어떤 가족 내부에 한 여성이 있고 한 엄마가 있고 한 아내가 있고, 그렇다면 이 여성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집단 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여성은, 혹은 개인 상담에 와서도 이 여성은 분석가에게 혹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리더에게 자신을 이야기하겠죠. 나는 이런 여성입니다. 나는 한 아이의 엄마이고, 나는 한 병원의 간호사이고, 나는 한 교회의 목사이고, 나는 어딘가의 뭐 차장이고, 나는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나는 이런 걸 욕망해 왔습니다. 나는 이런 가정을 갖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런 직장인이 되고 싶었고 이런 노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언어의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언어의 주인은 그렇게 말하도록 이 사람을 만든 고정관념의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진술들이 타자의 진술인지를 일단은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분석의 첫 번째 목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앵무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상담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이죠. 철학의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로 나를 설명해도 그 말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죄책감을 느낀다 해도 그 모든 말의 주인은 아니었다,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배운 대로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좋은 엄마는 무엇인가요? 나는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좋은 간호사라면 무엇인가요? 배운 대로 우리는 그 좋은이란 단어를 생각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타자의 권력의 반복이 내 안에서 언어적인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정지시키는 게 상담의 첫 번째 목표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이데거도 마찬가지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와 시간을 쓰면서 어떻게 기존의 존재론이 존재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는지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기존의 존재론이라는 담론 체계가 철학이라는 거대한 담화의 시스템이 어떻게 존재라는 것을 은폐하고 있었는지, 오히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고 존재라는 기표를 그냥 아주 필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들어 왔었는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즉 어떻게 해서 모든 철학자가 앵무새처럼 존재에 대해서 기존의 존재는 고정관념만 반복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존재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존 존재론을 공격하는 것. 그게 존재론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담론의 중핵에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권력이 개입되어 와 있는 것이니까. 모든 지식의 체계는 권력과 결탁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니까 존재론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철학이란, 하이데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철학의 요체란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하는 것이죠. 질문, 뛰어난 질문을 구성해내는 것이 하이데거에게는 아주 중요한 목표였어요. 존재의 물음이라고 하이데거는 표현하고 있죠. 질문을 구성해내는 것, 즉 히스테리증자의 담화를 구성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테리증자의 담화와 분석가 담화의 협업을 저는 철학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도식을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 자, 이렇습니다. 히스테리담화는, 자, 이런 거예요. 히스테리담화는 증상을 경험하는 자가, 즉 불안을 경험하는 자가, 저 빗금친 S가 증상을 경험하는 자이죠. 증상을 경험하는 자가 지식의 권위자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야. 질문을 던져서 답을 내라 라고 압박하는 거죠. 이게 히스테리증자의 담화예요. 이게 철학의 근본적인 구조이기도 해요. 증상을 경험하는 자, 즉 빗금친 주체라는 것은 증상을 경험한다라는 것인데,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어떤 특정한 기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 익숙하던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그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하이데거에게는 바로 자인이라는 동사인 거야. 자인이라는 동사가 더 이상 vertraut,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걸 낯설게 간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느껴요. 그게 바로 증상을 경험하는 주체인 것이죠. 그래서 빗금친 S의 저 아래쪽에는 A가 있는 거예요. 대상 A가. 그게 바로 존재라는 기표예요. 하이데거에게는 존재라는 기표인 것이죠. 대상 A는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을 말하죠. 정신분석에서는.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을 대상 A라고 한다면, 자인이라는 기표가 더 이상 기존의 상징 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저 히스테리증자의 담화로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이데거에게는 자인이라는 동사가 자신에게 들어와서 증상이 되어서 자신을 흔들고 있는 거죠. 빗금친 주체로 만드는 거예요. 증상을 경험하는 주체, 내부의 균열을 가진 주체로 만드는 것이죠. 그게 하이데거의 시작점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하이데거가 기존의 철학 체계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던지고, 헤겔에게도 던지고, 플라톤에게도 던지고 있는 거죠. S1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주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스테리증자의 담화의 근본 구조이죠. 그렇게 해서 답을 내라, 지식을 생산해내라 라고 강제하는 것, 즉 S2를 생산해내라 라고 강제하는 것이죠. 자, 이게 철학의 시작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여러분. 소크라테스와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하이데거가. 소크라테스 역시 아주 당연하던 질문들을 낯설고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서 아테네를 증상적인 도시로 만들고 있었죠. 아테네에서 통용되고 있는 진리란 무엇인지, 정의란 무엇인지, 올바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당연한 명제들을, 즉 퍼트라우트한 익숙했던 명제들을 낯선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답을 내지는 않아요. 낯선 것으로 만들고 당황하도록 만들어서 당혹감을, 펄리그나이트, 당혹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이게 지금 하이데거가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는 여정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이데거의 텍스트 자체가 대상 A가 되기 시작해요. 대상 A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독자인 우리에게 증상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이데거의 텍스트와 마주한 우리 역시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텍스트가 대상 A의 기능을 하고 그 앞에 있는 우리가 빗금친 방식으로 증상을 경험하는 사태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불안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이데거의 텍스트 A 밑에, 즉 하이데거의 자인이라는 동사 밑에 S2가 있는데 이 S2는 뭐냐 하면 하이데거의 지식인 것이죠. 하이데거가 철학사를 연구하고 그 철학사 내부를 탐닉하고 그 철학사를 이리저리 해체할 수 있었던 지식의 기표인 거예요. S2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이데거의 지식은 철학의 역사를 조각조각 분절해낼 수 있었고 그 영능 속에서 하이데거는 자인이라는 기표를, 즉 존재라는 기표를 대상 A화할 수 있었고 그 대상 A화한 기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또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빗금친 S로 만들어서 균열을 경험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S1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S1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S1은 새로운 주인기표. 즉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새로운 기표가 S1인데 그걸 생산해내도록 우리를 몰아붙이는 게 바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텍스트라는 거예요. 혹은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텍스트는 그렇게 읽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라는 단어에, 즉 자인이라는 단어의 증상화를 통해서 그것을 대상 A로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있음에 대한 평균적인 이해가 붕괴되는 경험, 빗금친 S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붕괴된 상황 속에서 다시 무언가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표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이데거의 철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철학이 항상 해왔던 일이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 이후에 철학이 항상 해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철학의 위대한 질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철학의 위대한 질문의 역사가, 질문의 욕망이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망각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제가 그 인용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에도 있는 인용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라는 Sein이라는 낱말, Wort로 본디 무엇을 의미하는가, eigentlich meinen 이라는 물음에 본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가, Antwort, 대답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새롭게 erneut zu stellen, 새롭게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존재함이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서 nicht zu verstehen, 이해하지 못해서 당혹스러움에라도 빠져 있는가? in der Verlegenheit, 당혹스러움에라도 빠져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우선 무엇보다 다시금 이 물음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Verständnis, 이해를 일깨워야 할 wecken,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렸던 걸 하이데거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죠. 자, 이렇습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하면 하이데거의 진단에 의한다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상태는
그걸 모를 뿐만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무지로 인해서 불편해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결국 소크라테스의 반복이죠. 소크라테스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논쟁의 끝에서 항상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진리를 모른다는 사실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적 변증론의 마지막 장면인 것이고, 하이데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낱말, 있다라는 낱말, 뭐뭐이다라는 이 Wort가, 이 낱말이 본디 뭘 의미했는지 우리는 대답 못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무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괴로워라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걸 모르니 참 난감하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당혹스러움, 펄리그나이트에 빠져 있지 않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펄리그나이트에, 당혹스러움에 빠지도록 만들죠. 소크라테스가 공격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하지 않아요. 모르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편안한 거죠.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너는 모른다라는 것을 알도록 함으로써, 즉 무지에 대한 지를 가져옴으로써 우리를 펄리그나이트, 당혹스러움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이데거는 다시 그 당혹스러움을 도입하고자 한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정신분석의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이렇습니다. 존재의 의미는 토대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토대가 되는 기표라는, 존재라는, 뭐뭐이다라는, be라는 동사는, sein이라는 동사는, etre라는 동사는, 뭐뭐이다라는 동사는 토대가 된다. 모든 언어의, 모든 사유의 토대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신경증자로서의 우리는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 않으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락강의 태제인 거죠. 알지 않으려는 욕망. vouloir de ne rien savoir.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는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에 대한 욕망. 프로이트적 표현을 쓰면 이게 바로 인식의적 충동이에요. 중요한 건 알고자 하지 않고 다른 잡다한 것, 주변부 것들만 알고자 하는 충동 속에 휩싸이는 것. 자, 이게 인식의적 충동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정신분석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내담자의 욕망이기도 해요. 내담자는 무언가 알려고 온 듯 보이지만 알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은. 그걸 알므로써 겪게 되는 불안과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실은 알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실제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혹은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방어한다는 거죠. 진리를 마주보면 우리는 즉각적인 불안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상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증상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바로 이러한 방어의 장막을 찢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찾아온 그 당혹스러움, 지난 수업에서 읽어드렸던 인용문에서 등장했던 바로 그 당혹스러움을 다시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이데거는 철학자이니까 철학자의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철학자는 철학자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죠. 즉 존재론이라는 담화를 조각조각 해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즉 그 이전에는 이 존재라는 단어에 이토록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 존재함이라는, 이 자인이라는 단어에 리비도를 집중시키는 거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표가 뜨거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기표가 뜨거워지면 이 기표가 다른 것과 맺고 있던 관계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표가 고립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기표가 더 이상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표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표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만 우리는 그 기표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전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독일어 사전 한번 펼쳐보세요. 하나의 기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있나요? 다른 기표가 있어요. 하나의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국어사전을 여러분, 뭐 독일어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을 펼쳐보세요. 네이버에 국어사전 열어보세요. 거기서 이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럼 이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세요. 이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이해라는 단어에 연결된 다른 기표들이에요. 하나의 기표는 다른 기표에 의해서만 설명이 될 뿐이지 하나의 기표가 어떤 실체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의 기표는 언제나 다른 기표들과 연관 속에서 이해되고 있었어요. 존재라는 단어도 그 이전에 이 존재라는 단어를 둘러싼 그 이전의 존재론의 담화의 기표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방식으로 그 존재가 이해되어 왔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 자인이라는 기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이데거는. 고립시키기 위해서 정신분석적인 표현을 쓰자면 리비도를 집중하는 거죠. 욕망을 집중하는 거. 거기다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전에 연결되어 있던 다른 기표들과의 관련성들이 느슨해지면서 삐끄덕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 자체가 익숙하던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포트라우트 한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다스 운하임리의 세계로, 기괴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자인이라는 기표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인이라는 기표가 원래 속해 있었던 상징계의 구조가 와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표의 증상화라고 부른다는 것. 기표의 증상화. 이것도 정신분석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집단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떤 특정한 기표를, 예를 들면 모성애라는 기표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성애를 지배하던 이전의 기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분석해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모성애라는 단어와 관련을 맺고 있었던 기표들이 결국은 유교적인 전통, 가부장제적인 전통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기표들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 모성애라는 것을 그 기존의 기표 체계로부터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 모성애라는 기표를 증상화시키는 것이죠. 혹은 직장 내에서의 성실함이라는 단어, 태움과 관련해서 성실함이라는 단어를 증상화시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성실함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과거의 봉건제적인 사회에서 그것의 의미를 부여해 왔는지, 어떤 기표들이 그것을 장악하고 연결시켜 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혹은 알고 있지 않다면 주목하는 방식으로, 그 성실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 기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기표가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그리고 나서 그 기표를 더욱더 주목하기 시작하면 이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그 기존의 시스템과 분리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실함이라는 기표가 전혀 다른 의미를 띌 수도 있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그 기표를 가져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함. 공동체를 위한 성실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를 위한 성실함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띌 수 있도록 성실함이라는 단어를 회전시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표를 일탈시키고 그 기표가 이전에 속해 있었던 기존의 상징계 체계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기표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여지와 토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저는 주인기표화라고 부르고자 해요. 주인기표화. 하나의 기표를 그렇게 증상화시키는 것. 하나의 기표에 리비도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그 기표가 이전에 관련을 맺고 있던 시스템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드는 것을 기표의 주인기표화라고 부르고자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언어이긴 한데, Maître significantisation 이라고 하죠. 프랑스어로는.
maître significantisation, 주인 기표화. 지금 하이데거가 자인이라는 기표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니까 자인이라는 기표를 주인 기표화하는 거예요. 주인 기표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인 기표라는 건 S1을 의미하는데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함으로써 그 이후의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의 체계를 향후에 발명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한 기표를 주인 기표라고 불러요.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다른 기표의 체계에 속해 있는 기표는 주인 기표가 아니에요. 자인이라는 기표가, 성실함이라는 기표가, 혹은 모성애라는 기표가 이전에 이미 다른 시스템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 느껴왔었죠. 하지만 그것이 타자의 권력에 의한 기표의 시스템의 지배에 의해서 편성된 시스템의 의미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그 기표를 주목하고 증상화하고 그 이전의 기표의 체계로부터 그걸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그것을 주인 기표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표가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의 기표 자체를 개방하고 그 기표를 주목하고 그 기표를 보존화하려고 하는 것을 주인 기표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이데거의 작업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바로 자인이라는 기표가 주일상스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자 작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것이 절반은 성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제가 지금 자인이라는 기표에 대해서 완전히 광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최소한 지금 1시간 반 동안 이 자인이라는 기표에 주목하면서 자인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증상화되고 있어요. 주의상수화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어떤 단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매혹적인 기표가 되고 있는 것이 너무도 하찮고 너무도 평범했던 그 단어가, 즉 있음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빛을 발하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미래를 약속할 것만 같은 환상까지 심어주는 기표가 되고 있으니까 주의상수의 특성을 갖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시스템으로도 그 기표가 떨어져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환유의 고리가 해체된다라는 거예요. 환유라는 것은 기표가 계속 대체되는 과정을 말해요. 끊임없이. 기표가 대체되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기표가 대체되잖아요. 저하고 정신분석 수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즉각적으로 알게 되실 테지만 설명을 굳이 덧붙여 보자면 환유라는 것은 이거예요. 기표가 계속 지금 제가 말을 하는 방식대로 대체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끊임없는 대체를, 이 정신없는 기표들의 나열들을 이해하고 계시죠? 이해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의 기표들이 어떤 특정한 중력장을 중심으로 환유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구 쏟아져 나올 때 그런 말들을 뭐라고 하나요? 아무 말이라고 부르죠. 아무 말 대잔치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논리가 정연한 말을 하고 있어요. 논리가 정연하다라는 건 그 기표의 연쇄들의 중액에 아주 강력한 단 하나의 중력장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렇게 특정한 테마나 사안을 가지고 말을 할 때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기표의 이런 대체들이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계속 기표의 대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들이 다 그 기표의 대체가 어떤 특정한 중력장애, 우리 모두가 지배를 받고 있는 중력장애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중력장을 정신분석에서는 팔로스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기표들의 대체를 환유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의 기표에 리비도가 집중되면 그러한 환유의 고리가 해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환유의 고리가 해체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팔로스의 중력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표의 사례가 바로 제담이죠. 모데스피라고 말하는, 정신분석에서는 말하는 제담,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아재개그라고 부르죠. 하나의 기표가 원래 속해 있었던 중력장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기괴하게도 다른 의미를 갖게,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말장난하는 것, 아재개그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일종의 농담의 기본적인 논리인 것이기도 한데 정신분석에서는 이러한 재담 혹은 농담의 기능이 아주 무의식을 표현하는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팔로스의 중력장을 벗어나니까. 고정관념의 중력장을 벗어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에서 내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많은 기표를 전개시키고 문장을 나열해도 결국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한다는 것은 바로 분석가와 내담자가 속해 있는 고정관념의 중력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환유를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분석가가 기다리는 것,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분석가가 기다리는 것은 그러한 팔로스의 중력장을 중심으로 맴도는 환유의 전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무의식의 언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한 환유의 전개가 빠져나갈 이탈될 수 있도록, 정지될 수 있도록 어떤 특정한 기표에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 특정한 기표를 무게 있게 만드는 것, 기괴하게도 더 무거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자, 기표의 증상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표의 증상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증상화된 기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언어의 시스템이 구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과정이라면 지금 하이데거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고자 하는 작업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인이라는 있다라는 극도로 일상적이며 보편적인 기표를 둘러싼 기존 기표의 연쇄를 해체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철학과 사유의 담화 자체를 다시 구성해내는 작업이 요청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이데거가 지금 자인이라는 기표에게 하고 있는 작업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역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기표, 그게 무엇이 되었던 그 기표를 통해서 똑같이 해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했던 걸 우리도 하는 것. 우리도 하이데거가 되는 것. 하이데거를 능가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의미의 체계가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나누어 드린 텍스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서론이라고 표시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 Einleitung, Introduction에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제목들을 달아놓고 있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설명. Die Exposition des Frage nach dem Sinn von Sein.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여주겠다라는 거야. 물음이 중요해요. Frage. Das Frage. 그리고 또 이렇게 테마를 달아놨죠. 존재 물음의 필연성, 그리고 구조, 우위. 존재 물음의 필연성, 구조, 그리고 우위. Die Notwendigkeit einer ausdrücklichen Wiederholung des Frage nach dem Sein. 자, 존재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필연성이죠. 그리고 스트럭투어, 구조, 그리고 우위. 자, 이것을 테마로 잡으면서 하이데거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물음을 분명히 다시 제기해야 할 필요성을 자, 이렇게 일단은 제시하죠. 존재에 대한 물음은 오늘날 망각 속에 묻혀버렸다. 자, 이런 언급을 해요. Die genannte Frage ist heute in Vergessenheit gekommen. 망각 속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망각 속에. Vergessenheit, 오블리, Vergessenheit. 자, 우리는 잊어먹어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망각. 자, 그런데 자, 하이데거의 출발점은 이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존재 물음에 대해서 망각했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락강이 1970년 1월 14일에 했던 세미나의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에 실어 놓았고 설명도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인데, 자, 이렇습니다. 특이하게도 여러분, 특이하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필연적일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이 강의 수업, 이전에 제가 계속 해왔고 다 아시겠지만 5월 초에 다시 시작하게 될, 지난번에는 제가 4월 25일쯤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조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뒤로 밀리고 있기는 한데, 락강 세미나 17에 대한 강의 수업, 락강의 진리 이론, 락강 세미나 17에 대한 강의 수업이 5월 초에 시작이 되는데요. 자, 거기서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얘기들 계속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락강의 세미나 17에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존재에 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이데거의 수업과 교차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지난 수업의 말미를 수강하셨던 분들은, 세미나 17회 수업을 수강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서도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그 수업 안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지금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에 대한 물음이 오늘날 망각 속에 묻혀버렸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진정으로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락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Ce manque d'oubli, c'est la même chose que le manque à être. car être, ce n'est rien d'autre que d'oublier.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망각의 결연은 manque d'oubli, 존재하기의 결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C'est la même chose que le manque à être. 존재의 결여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하기는 망각하기의 다름 아닌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존재하기는 망각하기의 다름 아닌 것이다. 자, 락강의 표현은 항상 중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해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해명들이 동시에 출현할 수 있도록 항상 락강은 기표를 열어놓고 말을 하죠. 그게 락강 세미나의 근본적인 특징이야. 락강의 한 문장은 하나의 답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혀 상반되는, 전혀 반대되는, 대립되는 두 개의 답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명제들이 락강의 발화 수법인데, 왜냐하면 락강은 분석과 담화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미나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분석과 담화는 하나의 명제, 하나의 기표가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장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담화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발화를 분석과 담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문장 역시 그러한 중의적인 특성들을 고려해서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하이데거가 존재에 대한 물음이 오늘날 망각 속에 묻혀버렸다라고 말해지는 이 아주 간단한 명제를 좀 더 풍부하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첫 번째 의미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망각합니다. 자, 이건 비교적 쉬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한다라는 것은 망각합니다. 즉, 존재한다라는 건 좀 멋있게 말해서 그렇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여러분. 저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있음 자체를 질문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간단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딸로서, 누군가의 아내로서,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거기에 있기 위해서는 질문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의 딸이지? 내가 왜 이 사람의 아들이지? 내가 왜 이 사람의 아내인 것이지? 내가 왜 이 사람의 남편인 거지? 내가 왜 이 사람의 얘네들의 엄마인 거지? 내가 왜 얘네들의 아빠이지?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나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음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면
최소한 거기에 편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있음의 상태에 골몰하기 시작한다면, 즉 증상화하기 시작한다면, 이 있음이라는 단어를 증상화하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있음은 오히려 있음에 일관된 상황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존재하기는 망각하기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존재하기는 어딘가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잠들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락강의 기본적인 태제이죠. 락강이 세미나 11에 아이가 불타는 꿈을 설명할 때에도 이 태제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지금 제가 강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 17에 네 번째 세미나에서도 이 태제를 다시 불러와서 리얼리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잠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리얼리티의 세계는 일종의 꿈이에요. 어떤 꿈인가 하면 타자의 언어의 권력이 만들어 놓은 꿈인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꿈을 꾸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는 꿈을 꾸고 있어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좋은 직장인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좋은 공무원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우리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든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망각의 잠 속에 빠져 있어야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왜 그런 꿈을 꾸어야 하죠? 내가 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꿈을 꾸어야 하죠? 내가 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꿈을 꾸어야 하죠? 왜 내가 당신들처럼 좋은 아빠가, 좋은 엄마가 되는 꿈을 꾸어야 하죠?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즉 망각에서 깨어나오면 나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망각은 존재하기의 조건이라는 거죠. 존재에 관한 물음이 망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발화 자체를, 사유 자체를, 기표의 연쇄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학적으로 말해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어디에 동사가 있지? 어디에 명사가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흔히 외국어를 공부할 때 패단이 거기에 있잖아요. 문법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지금 문법적으로 맞나? 동사, 비동사는 잘 활용하고 있나? 관사는 잘 쓰고 있어? 이렇게 기표들에 질문하기 시작하면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고 버벅거리기 시작하죠. 망각해야 돼요. 그게 외국어를 배우는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잖아요. 망각해요. 그래서 저도 외국어를 관심 있게 공부해 왔던 터라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외국어를 가장 빨리 배웠을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내가 외국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됐을 때, 즉 외국인과 그냥 섞여서 살고 있었을 때, 프랑스에서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그냥 친구들과 막 섞여서 살 때, 도무지 내가 한국말 하는지 외국어를 하는지 그냥 다 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외국어를 빨리 배워요.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는 타자의 언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자의 언어를 써야 돼요. 타자의 관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념들을 발화할 때 나는 한국인입니다. 나는 백상현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다라는 이 말을 할 때 계속해서 이 기표들에 주목하고 이 기표들이 과연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기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말을 할 수도 없고 타자와 소통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망각의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조건은 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망각하지 않고 깨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실어증에 걸릴 수 있어요. 실어증.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표들의 정당성을 항상 질문하고 의심하는 방식으로 아무 말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실어증이 바로 시인들이 걸리는 병인 거죠. 시인들과 소설가들이 걸리는, 진지한 시인들과 진지한 소설가들은 실어증에 걸려요. 진지하지 않은 시인들은, 진지하지 않은 소설가들은 그냥 앞선 세대의 문학이 하는 방식을 반복하죠. 그게 판에 박힌 소설들, 판에 박힌 문학, 판에 박힌 시인 것이죠. 그냥 남들이 시는 이렇대 라고 생각하는 걸 내 문장 속에서 반복하는 것. 자, 그런데 진지한 문학가들은 거부해요. 남들처럼 말하기를. 이미 존재하는 문학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거부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실어증에 걸리죠. 말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죠. 글 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 글이야말로 진정한 문학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문학인 것이니까. 즉 망각에 빠지지 않는 글쓰기가 결국 가장 진지한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문학에서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표들을 더 이상 예전처럼 수월히 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정신분석의 목표이기도 하고 상담의 목표이기도 하고 집단 상담의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발화하는 모든 단어들이 얼마나 타자의 언어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실어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실어증은 진실한 병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존재에 대한 물음은 오늘날 망각 속에 묻혀버렸다 라는 하이데거의 명제와 존재는 망각입니다 라는 락강의 명제를 연결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을 전개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존재와 망각이 락강이 말하듯이 같은 것일 수 있는 이유는, 자, 이건 보다 심층적인데요. 왜 같은 것이냐 하면 존재는 오직 자신을 결여되어 망각된 것으로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와 망각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각이야말로 존재의 자기 형식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일단 아주 쉽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반복해서 전개해 드리고 다시 쉬운 방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존재라는 것은, 존재, 있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질문은, 존재는, 즉 존재함이라는 것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영원히 알 수 없어요. 존재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는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존재가 무엇인지 그 답은 공란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텅 빈 항아리인 거죠. 그 안에 뭔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존재함이라는, 자인이라는 단어는, 에트르라는 단어는 텅 빈 항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텅 빈 항아리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텅 빈 항아리를 보여주는 방식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존재가 우리에게 등장하면,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감각 속에 들어간다는 거. 아, 내가 뭔가 존재에 관해서 망각했구나라는 느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존재가 오직 자신을 결여되어 망각된 것으로만 제시한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존재가 자기를 현시하는 방식은 오직 그렇게 공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어요. 자,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있음이라는 거죠. 있음. 에트라는 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존재, 자인, 있음. 그런데 이 있음이라는 이 기표는 다른 모든 대상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조건이죠. 이건 제가 지난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수업 초반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모든 기표 연세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그 다음에 있는 게 이게 무슨 색깔이고 이것과 저것이 사용될 수 있고 뭐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대상화가 되어야 말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있음이란 다른 모든 기표들이, 대상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조건이에요. 즉 있다와 없다라는 이 상태는 대상들이 그 자신의 속성을 가지게 하는 사전적인 토대라는 것이죠. 사전적인 토대. 즉 있다라는 기표가 일단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상현이 거기에 있다라고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강의를 하던데 라고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없는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있음은, 존재라는 기표는, 자인이라는 기표는 일단 그렇게 모든 기표들이 들어와서 작동할 수 있는 토대와 같은 기표, 즉 항아리 기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 자인이라는 기표는 그 안이 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기표들이 들어와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른 기표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니까
속이 빈 항아리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즉 기의가 의미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인이라는 기표는 텅 빈 방식으로 그리고 선언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공백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인이라는 기표는 다른 많은 모든 기표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기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우월한 기표라는 거죠. 더 근본적인 기표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 자인의 기표를 고립된 것으로 간주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인이라는 기표는 있다라는 기표는 다른 기표들과는 다르게 다른 기표들이 작용할 수 있는 토대로서 작동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다 근원적인 기표이고 보다 근원적인 기표라는 의미에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기표라는 거예요. 고립되었으니까 다른 기표와 연결되어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기표이고 최초의 기표이고 그런 의미에서 짝을 이루는 다른 기표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인이라는 기표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인의 기표는 있음이라는 기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의미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의미를 비워놓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의미가 비워져 있어야 다른 기표가 들어와서 의미를 생산해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비워짐을 우리는 결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의미가 없네. 결여되어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기표는 자인이라는 기표가 우리에게 등장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결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것의 의미가 소실되었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망각되었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망각의 감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망각되었다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뭘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느낌. 있음이라는 기표가 우리에게 그러한 망각의 느낌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뭘 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망각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자인이라는 기표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존재는 망각이다라는 뜻이에요. 존재는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존재와 관련해서 나는 뭔가 잊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걸 정신분석의 용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근원적 상실이라고 부르죠. 근원적 상실. 근원적 상실의 대상은 어머니이지만 사실 엄밀하게 어머니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상실감만을 갖고 있어요. 거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형성의 세계, 폴리모피의 세계에서 거세로 넘어가고 거세 이후의 세계에서 우리는 팔루스를 추구하게 되는데 항상 그 팔루스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충족감을 주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 상실감을 느끼게 돼요. 욕망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자인이라는 동사가 그러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존재는 항상 우리에게 충만감이 아니라 무언가 소실된 것을, 상실된 감정을, 즉 망각된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설명은 제가 자인이라는 특정 기표의 물질성을 가정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보다 상식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잖아요.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있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있음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식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건 뭔가요? 모르겠다라는 감정이에요. 존재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 느끼게 되는 감각은 망각되었다라는 느낌인 거죠. 망각이 거기에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뭔가를 내가 잊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상실한 것이죠.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찾아 나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라는 감각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존재에 관련해서 질문을 던질 때 항상 어떤 망각했다라는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 망각된 대상을 기이한 방식으로 욕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걸 찾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욕망 속으로 빠져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존재는 자신을 망각의 형식으로 드러낸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이데거가 질문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감각, 우리가 뭔가 망각했다라는 감각을 오늘날 우리는 느끼고 있는가?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뭔가 망각했다라는 감각을 느끼게 해줬었죠. 고대 아테네에서 소피스트에서 소크라테스가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 망각의 감각을 갖게 했었죠. 우리가 뭔가를 망각했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했었는데, 자, 오늘날 존재에 대한 물음이 망각되었는가? 하이데거가 던지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망각됨 자체가 망각되었다라고. 우리는 뭔가 망각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 아니야?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망각 자체가 망각된 상태라는 것. 그래서 하이데거는 지금 망각을 다시 일깨우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락강의 태제를 소개해 드린 거죠. 존재는 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주목하고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존재가 망각되었다, 혹은 존재가 망각이다라는 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은 하이데거가 이 글을 쓰던 그 시점에서의 상황은 망각 자체도 망각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의 담화전개 초반부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어요. 존재가 망각되었다라는 사실이 망각되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존재가 망각되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잊고 있습니다. 존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재의 의미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이데거가 폭로하고자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